북한이 핵 폐기 프로세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참관하기 위한 외신 취재단은 오늘 오후 원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측 기자들은 못 갔지만 JTBC와 협약 관계를 맺고 있는 CNN 현지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5시간 뒤 워싱턴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례적으로 배석자 없이 두 정상만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조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염 의원 측은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고 강원랜드를 압박했고 홍 의원 측은 서화 수십억 원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돈을 빼돌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중학생과 벌인 논쟁에서 쏟아낸 막말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드루킹 김 씨를 조사하면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해 주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송 비서관을 지목했는데도 경찰이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은폐, 축소 수사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관세청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2.5톤 분량의 압수품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상당수 박스에는 대한항공에서 총수 일가를 뜻하는 코드명이 표기돼 있습니다. 울산의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수년 동안 환자를 직접 수술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동영상엔 해당 조무사가 자궁 근종 제거나 요실금 수술까지 직접 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마을 곳곳에 골프장 확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오염을 우려하는 건데요. 최근 주택가에 인접한 골프장이 많이 생기면서 곳곳에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북한이 핵 폐기 프로세스의 첫 발을 어렵게 뗐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참관하기 위한 외신 취재진이 오늘 낮 12시 반쯤 북한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남측 기자단은 제외됐습니다만 JTBC는 협약 관계에 있는 CNN 특파원을 통해서 오늘 2부에서 현장 소식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영국 취재진이 방금 전에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날씨 때문에 오늘 밤 풍계리 핵실험장으로의 출발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소셜미디어에 현장 소식을 올렸습니다. 원산에서 풍계리까지의 이동 소요 시간이 16시간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25분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고려항공 임시전세기가 북한 원산공항에 도착합니다. 미국과 영국, 러시아, 중국 등 4개국 외신 취재진 22명을 태웠습니다. 잘 정비된 공항 바로 앞엔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고 취재진은 분주히 짐을 챙겨 버스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This is Wonsan's Kalma Airport. We haven't had much time here processing a huge amount of luggage that we've brought in and then the start of this journey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site. 중국 CCTV는 취재진이 오늘 오후 7시쯤 풍계리 핵실험장으로 출발한다고 보도했고 일부 기자들도 소셜미디어 등에 이런 내용을 알렸습니다. 현지 교통 여건 등에 따라 출발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산에서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까지는 직선 거리로 270km입니다. 취재진 이동을 위해 최근 철로를 보수했다고 하지만 열차 속도가 시속 40km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10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길주역에 도착한 취재진은 버스를 타고 핵실험장 인근으로 향하는데 도로 사정을 감안하면 4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갱도 폭파 장면을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새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높은 언덕에 설치돼 있어 이곳까지 가려면 1시간을 더 이동해야 합니다. 가는 데만 16시간가량이 걸리는 셈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외신 취재진의 오늘 출국은 비밀 작전처럼 전개됐다고 합니다.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풍계리 외신 취재진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증 발급부터 출국까지
시종일관 긴장된 표정을 이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예, 미국, 영국 등 취재진은 어제 지정된 시간에 베이징 북한 대사관 영사처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부터 풍계리 취재를 위한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9시 항공편 시간에 맞춰 늦지 않게 집합할 것과 장소 시간 등에 대한 대외 보완을 요구받았습니다. 무비자 협정국인 중국 신화사와 CCTV 취재진은 바로 공항 집결을 통보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취재진이 속속 공항에 모여들었고 고려항공 카운터에서 왕복 항공료 680달러를 내고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한국 취재단은 오늘까지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아무 일정도 통보받지 못했고 외신 취재단이 출국하는 모습만 취재했습니다. 예. 자, 북한 당국자가 베이징에서부터 쭉 인솔을 해갔다 그런 얘기죠? 아닙니다. 북한 당국자 탑승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이 공항에 배웅을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타고 간 고려항공 JS622편은 정기편이 아닌 임시 전세기입니다. 목적지가 평양으로 표기됐지만 원산 직항이라고 고려항공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항공기는 현지 시간 9시 45분쯤 이륙했고 평양에 지국을 두고 있는 미국 AP통신이 원산발로 한국 시간 12시 23분에 착륙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1시간 40분 정도 걸린 셈입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원산 들어가 있는 외신 가운데 말씀드린 대로 CNN 특파원은 2부에서 저희들이 현지 소식을 직접 CNN 특파원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예고한 날짜가 23일에서 25일 사이입니다. 내일이라도 북한 당국이 혹시 우리 측 취재진을 위해서 변화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 또 있습니까? 북한이 밝힌 풍계리 폐기 날짜는 날씨 상황을 고려해 23일부터 25일 중 하루입니다. 원산에서 길주까지 열차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북한 당기관지가 한미연합훈련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취재진 방북을 허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원산행 항공편이 정기편이 아닌 전세기인 것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우리 취재진은 일단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사실상 이제 현장 방문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신 기자들이 그동안에 알려진 것과 다른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북한이 취재비 명목으로 $10,000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한 게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죠. 예, 어제 북한 대사관에서 만난 CNN 취재진의 팀 슈워츠 베이징 지국장은 북한의 $10,000 요구설에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외신 기자들도 북측이 제시한 비용은 1박의 식비 포함 $250, 왕복 항공료 $68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왕복 항공료와 하루 숙박비 기준으로 우리 돈 100만 원 수준입니다. 예, $10,000라면 뭐 1,0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그것은 좀 과장된 것이다.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신경진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풍계리 핵실험장은 외신 취재진이 들어간 원산의 갈마 비행장보다는 청진 근처의 어랑 비행장이 훨씬 가깝습니다. 직선거리로 200km 정도니까 큰 차이죠. 근데 북한은 그럼에도 취재진을 원산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발해온 원산의 관광 특구를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공사 중인 건물들이 빼곡합니다. 북한의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건설 현장입니다. 해수욕장 구역과 그리고 해안 광장 구역, 명사심리 휴양 구역들에 번듯하게 꾸려놓고 백수십여 동의 그 공공비역 봉사 건물들. 지난 2월 북한 예술단이 타고 온 만경봉 92호도 원산항에 정박한 채 해상 관광 호텔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한 뒤 마식령 스키장을 만드는 등 원산에 남다른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기자단을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초청한 것은 홍보 목적도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는 갈마 비행장보다 청진 근처의 어랑 비행장과 더 가깝습니다. 풍계리에서 직선거리로 갈마 비행장이 어랑 비행장보다 5배 더 멉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공항으로 개발한 갈마 비행장과 건설 중인 인근 관광지구를 선보이기 위해 원산을 첫 도착지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산은 김 위원장 어머니인 제일동포 고용희 씨가 주로 지낸 곳입니다. 김 위원장 역시 학창 시절 방학 때마다 원산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풍계리에서는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이 됐습니다. 또 워싱턴에서는 5시간 뒤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나죠. 오늘 오후까지 JTBC 취재진의 취재에 따르면 청와대와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우려와 회의가 섞인 전망은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례적으로 배석자 없이 두 정상만 만나는 독대 자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현지를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현재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현기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까지는 이제 한 5시간 정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위협한 이후 워싱턴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에 비해 커진 게 사실입니다. 나아가 과연 북미담의 성사 가능성이 있느냐의 회의론도 짙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협상 의지를 실제보다 과장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개인적으로 내비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백악관을 찾는 것이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 문제는 리비아 모델이 끝난 것처럼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 묘한 말도 했는데요. 정권 붕괴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런 발언도 뒤집어 보면 회담 성사를 고대하는 초조감의 표시다라고 보는 분석도 많습니다. 예, 로이터가 보도했다는 내용,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혹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과장해서 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폼페이오는 김정은 위원장과 2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즉 자신들도 북한과의 채널은 늘 열어놓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하면 로이터의 보도 내용을 100%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지금 그 워싱턴에서 오늘 회담에 어떤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는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자의 말을 인용해 한미 정상의 4번째 회담의 성격이 변한 점을 주목했는데요. 지난주에 문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다면 다음 달 10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를 논의했겠지만 이번 워싱턴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미 회담 준비 과정에 정통한 인사들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협상 의지를 어떻게 설득할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담은 구체적 내용까지 공개되진 않겠지만 트럼프가 이 정도면 걱정 않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예. 소식통은 문 대통령이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과의 30분간 1대1 단독 회담에서 터놓고 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미국 내 북미 정상회담 회의론자들을 차단하고 비핵화 로드맵하고 체제 보장의 구체적인 윤곽을 한미 간에 조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독대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회담이 끝난 뒤에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든가 하진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 내용까지는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현 국면은 회담을 앞둔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리비아 모델은 북한에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말까지 던진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로 당근을 제시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로선 정상회담 브리핑 등을 통해서 한미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는 정도의 원론적 메시지를 내놓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현기 특파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2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회의적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북미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99.9%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성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발 돌발 변수에도 불구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워싱턴행 비행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합의를 이루게 할지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합의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지 두 가지 목표를 갖고 두 정상이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주변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가 감지한 건 없다며 99.9% 성사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회담에 의지가 강하다며 99.9%라는 건 일말의 우려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100%란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한미 두 정상은 북미 회담 성사보다 성사 이후의 합의 이행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 측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발 변수가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은 6월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작전 타임 성격도 갖는 만큼 두 정상은 좀 더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눌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정상이 배석자 없이 마주 앉는 단독 회담입니다. 예전에도 단독 회담이란 형식이 있긴 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독대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고석승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미회담에서 실질적 논의는 두 정상끼리 마주 앉는 단독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도 단독 회담은 있었습니다. 다만 15분 정도만 진행됐고 양국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어진 확대회담에서 이뤄졌습니다. 양국의 공식 참모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외교무대에서 공식 배석자가 한 명도 없는 단독 회담은 이처럼 사전 환담 성격이 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한미 정상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화를 나눈 것도 친교 산책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례적으로 단독 회담이 실질적인 독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전망입니다. 단독 정상회담에도 최측근 한 사람을 되게 배석을 시켰어요. 순수하게 대통령 둘하고 통역만 앉혀가지고 한 적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번 단독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의 강경파 참모들도 배석하지 않는 만큼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진짜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메시지를 지켜볼 텐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북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주부터 갑자기 우리 정부를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맥스 썬더 연합훈련과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 등입니다. 모두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의 입장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볼턴 보좌관 등 강경파들이 당초 예정에 없던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최근 북한의 반응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냉랭해진 남북 관계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나오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양국 간 협상도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하고 한미 관계, 북미 관계가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잘 개최된다면 그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 여하에 따라서 남북 관계도 진전될 거라고. 물론 북한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당분간 진전 없는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성공에 힘을 더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다음 달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 기관이 기념주화를 만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들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승리 세리머니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백악관 통신국이 공개한 북미 정상회담 기념주화입니다. 앞면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미국과 북한 국기를 배경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쪽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김 위원장에게는 최고 지도자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주화 위쪽엔 한글로 평화회담이란 글자도 새겼습니다. 백악관 통신국은 이전에도 주요 정상회담이나 기념식 때 주화를 만들어 왔는데 주화는 백악관 기념품 샵에서 판매됩니다.
미국 일부 언론은 이번 주화 발행에 대해 최고 지도자 호칭과 북한 정치범 수용 실태 등을 들며 비판했습니다. 또 아직 이룬 것도 없으면서 승리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백악관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라즈샤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백악관이 디자인이나 주화 제작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고 통신국이 알아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됐죠. 오늘 저희들의 보도가 이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JTBC가 입수해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염동열 의원 측은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면서 강원랜드에 압력을 넣었고 홍문종 의원 측도 서화를 사는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을 빼돌린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국회의원들은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건데 상당수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겁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체포 동의안입니다. 이 문서에는 염 의원이 2013년 4월 강원랜드 호텔에서 채용집 사장에게 채용 대상자 명단을 건네줬다고 돼 있습니다. 이후 염 의원의 보좌관은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용되지 않으면 두고 보겠다며 다 해야 된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염 의원은 어제 자신의 채용 비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직접 증거나 강압의 구체성과 직권남용의 위법 행위가 불분명하고 외압 등도 전혀 무관함이 드러났으며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체포 동의안입니다. 체포 동의안에는 홍 의원이 경민학원 측의 돈 24억 원을 서화구인 명목으로 빼돌렸다고 돼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홍 의원이 이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홍 의원도 어제 횡령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요즘 학교가 75억을 횡령할 돈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제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는 말씀. 법무부는 두 의원의 범죄 사실이 담긴 체포동의안을 지난 4월 국회에 보냈습니다. 이후 모든 국회의원들은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어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과정에서 눈길을 끈 장면이 있습니다. 염 의원이 마치 선거운동을 하는 것처럼 표결에 임하는 동료 의원들을 접촉하는 모습입니다. 한두 번 보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게 체포동의안이 자주 부결되는 이유라면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신상 발언을 마친 염동열 의원이 본회의장 뒤쪽으로 가더니 동료 의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입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표결을 하려고 대기 중인 줄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듯 반대표를 호소한 겁니다. 이런 장면이 처음은 아닙니다. 4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당시 의원도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엄호로 불체포 특권 속에 재판을 받은 송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본 복수의 의원들은 당사자가 와서 악수를 하자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해당 의원을 표결 전에 본회의장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무엇보다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 자체를 기명으로 바꿔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명 투표를 하면 기록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의사 결정을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겠죠.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조만간 체포동의안을 기명 표결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비서가 정치적 의견이 다른 중학생에게 막말을 해서 논란입니다.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욕설에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비서는 의원실을 그만두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전 비서 박모 씨가 16살 박모 군에게 소리를 칩니다.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논쟁을 벌이다 설전이 전화통화로 옮겨 붙은 겁니다.
문제는 박 씨가 욕설은 물론 황당한 정치적 주장까지 박군에게 쏟아냈단 겁니다. 부정선거 당선돼 뭔 말이야? 김대중 노무현이 나랑 팔아먹고 지금 문재인이 가만히 있냐? 너 나랑 팔아먹고 있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조롱하고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재밌었으면 제값을 받아 여기 나가서 죽야. 왜 죽었는데? 팔리니까 그런 거야. 박군이 반박을 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며 엉뚱한 주장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심한 짓도 많이 했는데 그냥 죽었지. 국민들이 사기당한 거야. 직접 찾아가겠다며 중학생인 박군이 위협을 느낄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박군이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박 씨는 페이스북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내린 뒤 공개 사과를 하고 비서직에서도 사퇴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나 의원이 박군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7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가건물을 지어놓고 진료하는 대학병원이 있습니다. 매연도 가득하고 화장실도 없어서 환자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내부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한 대학병원 지하 2층 주차장입니다. 마스크를 쓴 요원들이 오가는 차량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샌드위치 패널 벽 하나를 두고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를 뽑고 마취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2달 전 본관 5층에 있던 치과 진료실이 내부 공사를 이유로 옮겨온 겁니다. 이 병원은 이렇게 장애인 주차 공간 4명과 일반 주차 공간 18면 등 모두 22면의 임시 건물을 지었습니다. 청소부와 공사 인력이 드나들며 수시로 문을 열어놓다 보니 차량 매연이 고스란히 실내로 들어옵니다. 너무 공기도 탁하고 눈이 막 따갑더라고요. 화장실도 없어 다른 층에 가서 용변을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돈을 다 받죠. 참고 지금 이게 무슨 병원이냐고. 병원 측은 주차장도 건물 내부에 있고 환풍기를 가동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곧 직원용 비상 화장실을 개방해 불편을 줄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없어 치과를 본관으로 다시 옮기려면 최소 2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할구청은 현장 조사를 벌여 주차장 용도를 위반했다며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울산의 한 유명 산부인과 병원에서 각종 수술을 간호조무사가 하는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의사가 조무사에게 수술을 맡기고 나갑니다. 병원 측은 뒤처리만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영상은 전혀 다릅니다. 또 뒤처리만 맡겼다고 해도 엄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간호사에게서 수술기구를 건네받습니다. 화면을 보며 능숙하게 수술을 진행합니다. 가위로 수술 부위를 자릅니다. 자궁에 붙은 종양을 떼내고 그 자리를 꿰매는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수술 부위를 지혈하기 위한 도구를 들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남성이 수술용 칼을 미세하게 움직이고 간호사들은 수술을 돕습니다. 문제는 수술을 한 남성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겁니다. 간호조무사 안모 씨는 이 병원에서 3년 넘게 안실장으로 불리며 의사들이 해야 할 각종 수술을 맡았습니다. 요실금 수술부터 내부 장기를 건드릴 수 있는 복강경 자궁 수술까지 진행했습니다. 의사들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안 씨의 수술 집도는 여러 차례 진행된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은 이상하겠죠. 그 환자가 그걸 왔었거든. 좀 너무 부어 있어가지고. 의사는 수술을 맡기고 나갑니다.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직접 맡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병원 측은 여럿이 함께 협동해야 하는 산부인과 수술 특성상 안 씨가 뒤처리만 했다고 말하면서도 의사들이 응급 상황 등으로 바쁠 때 안 씨가 요실금이나 성형수술을 일부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과 접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 최측근 참모가 드루킹 김 씨를 만난 경위와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의문점이 해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은 드루킹을 조사하면서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해준 사람이 송 비서관이라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도 송 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댓글 사건의 진상과 함께 경찰이 축소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특검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면서 드루킹 김모 씨의 진술 조서를 자료로 첨부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조서엔 드루킹이 김경수 전 의원을 알게 된 경위가 자세히 담겼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찰이 누구의 소개로 김 전 의원을 알게 됐느냐고 묻자 드루킹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이 소개해줬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검찰은 조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범인 필명 서유기를 상대로 드루킹과 송인배 비서관의 관계를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서유기 박모 씨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앞서 해당 내용을 파악했던 경찰은 송 비서관을 따로 불러 이를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결국 경찰은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과 드루킹 김모 씨의 접촉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자신은 송 비서관과 관련된 내용을 몰랐다고 했죠.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된 내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경찰이 축소 수사를 하려 했던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한 드루킹 김 씨의 진술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사팀에서 이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거나 보고가 늦지만 경찰이 관련 내용을 축소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경찰은 지금까지 송 비서관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실무 책임자는 향후에도 송 비서관 조사나 소환 계획에 대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송 비서관이 드루킹 김 씨 등과 만났고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됐지만 앞으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선 부실 수사란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전히 송 비서관에 대해 드루킹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드루킹과 송 비서관 관계를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댓글 조작과 관련된 의혹뿐만이 아니라 드루킹 측과 김경수 전 의원, 송인배 비서관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얘기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오고 갔다는 돈의 성격이 무엇인가가 역시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요. 요점 정리처럼 될 것 같습니다. 이 특히 오갔다는 돈 문제에 대해서. 우선 김경수 의원 측과 드루킹 사이에 1년 사이에 3차례 돈이 오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2016년 10월이었다고 합니다. 예. 김경수 의원이 파주에 있는 드루킹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합니다. 드루킹 측은 이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자동으로 댓글을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시연해서 보여줬고요. 김경수 의원이 현금 100만 원을 꺼내 자신들에게 줬다. 그리고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카페 회원들이 이 돈으로 피자를 시켜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그러니까 그 드루킹 쪽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직은 예. 확인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달 뒤 이번엔 경공모 카페 회원들이 김경수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 2,700만 원을 후원합니다. 예. 단체 명의가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입금하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건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9월 김경수 의원실 한모 보좌관이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이 구속된 뒤에 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도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도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송 비서관은 2016년 경공모 카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강연 사례비 명목으로 한 번에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청와대는 정치인들이 통상적으로 간담회에 참석할 때 받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당시 송 비서관은 총선에서 낙선한 뒤 이른바 야인 신분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 차례 걸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이 근데 이제 여러 차례 오갔지만 그것이 과연 그럼 어떤 성격이었느냐 하는 것이 역시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방의 주장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특검 수사에서 당연히 이 부분이 쟁점이 되겠죠. 네, 돈의 성격을 두고
이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될 텐데요. 예. 우선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줬다는 100만 원을 보면요. 만약 돈을 준 게 사실이고 돈의 성격이 댓글 작업과 관련이 돼 있다면 김 전 의원은 드루킹 김 씨와 함께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카페 회원들이 김 전 의원에게 2,7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도 살펴야 할 부분인데요. 현행법상 단체 명의로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쪼개서 후원하다 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간 돈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앞으로 특검 수사의 쟁점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예. 김경수 전 의원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1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캠프 측은 황당한 소설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하지만 김 전 의원이 최근 불거지는 새로운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좀 시간을 갖고 보도록 하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네. 예. 그리고 어차피 특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거기서 밝혀져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한길 기자였습니다. 송 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드루킹 특검법 통과 전에 야권에서 나왔던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을 알았는지도 특검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아마 특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을 특검 조사 대상에 넣자는 건 특검법 합의 전 바른미래당만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이어 홍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이 더 있을 것이란 주장도 내놨습니다. 드루킹 관련자들 김경수나 송인배나 또 딴 사람 또 있을 거예요. 예? 핵심 인사들이.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홍 대표는 어젯밤 국무회의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만 처리하고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걸 두고도 공소시효를 하루라도 더 채우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역대 11차례 특검법이 있었는데 처리에 평균 14일이 걸렸다며 반박했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전 직원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면서 불가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여당도 최근 보도된 드루킹 관련 의혹들이 가짜뉴스라며 검증 안 된 경마식 보도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관세청이 어제 압수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밀수 추정품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책상, 의자 등 가구부터 파티용품까지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총수 일가를 뜻하는 KIP, DDA 같은 코드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앞서 밀수 혐의를 제보했던 대한항공 전 현직 직원들이 말했던 방식과 일치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관세청이 어제 대한항공 협력업체 창고에서 압수한 박스 중 하나입니다. 대한항공 화물 스티커와 나란히 붙은 스티커엔 책상 그림이 있고 리솜데스크라는 품명이 적혀 있습니다. 덴마크계 유명 디자이너 옌스 리솜의 제품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1,700, 우리 돈 184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특히 조연아 씨를 의미하는 DDA가 쓰여 있어 조씨 물품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다른 박스에 붙어있는 화물 스티커에선 KIP라는 표식이 눈에 띕니다. 이는 코리안 에어 VIP로 총수 일가를 의미합니다. 화물 스티커 속 출발지는 LA공항을 의미하는 LAX, 도착지로는 인천공항을 의미하는 ICN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앞서 총수 일가가 쓸 물품을 수시로 실어 날랐다는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이 제보했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명품에서부터 과자부터 생 필수품 다 이거로.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상자에 적힌 크리스마스 용품, 그림 등 표식과 일치하는 물품도 실제 그대로 들어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예, 삼성 측이 회사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금속노조 간부 포섭에 나섰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상금노조의 간부를 통해서
노조를 동의한 뒤에 지지부진하던 노사협약에 도장을 찍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해당 간부의 아내 회사와 계약을 한 경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서비스의 문건 가운데는 2014년 7월 말 금속노조 간부 A씨와 면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사측이 제시한 기준 협약을 일부 센터 노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한 달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삼성 측이 금속노조 간부 A씨를 통해 노조에게 날인을 찍도록 독려하게 하고 A씨 아내의 업체와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문건에 명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심리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삼성이 이 상담소에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된 직원들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후 A씨 아내의 심리 상담 업체는 삼성전자 서비스 전국 100여 개 협력업체 직원들의 심리 상담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지급한 돈은 연간 1억 3천만 원, 올해까지 모두 5억 원 가량입니다. 검찰은 실제로 A씨에 대한 포섭이 이루어졌는지 또 문건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A씨는 업체 선정은 노조가 전적으로 알아서 한 일이라며 자신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아내는 노조 활동에 전문성이 높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가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어제 결국 철회했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3세, 4세로 경영권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처럼 진통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과거와 달리 투명한 지배구조와 총수의 경영 능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빚었던 한화,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삼성이 어떤 해법을 낼지 주목됩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한화그룹은 이르면 다음 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습니다. 한화 3세들의 회사로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논란을 풀기 위해서입니다. 시스템 회사인 한화 SNC는 김승현 회장의 새 아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매출의 70%가 한화그룹 내부에서 나옵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지배주주 일가의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나아가 편법 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삼형제의 지배력을 20% 이하로 낮추려면 합병을 하거나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다. LG그룹은 구본무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외아들 구광모 상무가 4세 경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 회장의 지분을 모두 물려받으려면 1조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구 상무가 당장 마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의 합병안을 내놓았지만 시장이 반발하자 포기했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압박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시민단체 대신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 2월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나중에 고발장을 추가 제출하겠다고 하자 수사팀에서 고발장을 써주어서 도장만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단의 관계자는 편의상 도와주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단이 수사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 고발장을 대신 작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 부산의 한 사찰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장으로 한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신도와 운전자를 비롯한 5명이 다쳤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사찰에 마련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장입니다. 법요식에 쓰이는 물품들이 부서진 채 바닥에 나뒹구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합니다. 지금 밀려고 신고했거든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부산시 영도구의 한 사찰에서 72살 서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봉축 행사장을 덮쳤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온 서 씨의 차량은 이곳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돌진한 뒤 사찰 건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사고 당시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려는 불자들이 천막 아래 모여 있었습니다. 등 접수받고 이제 오신 손님들 차 대접하고 그런 거 했어요. 갑자기 차가 내려오니까 피하고 그런 그거 없었어요.
이 사고로 운전자 서 씨와 법요식에 참석했던 63살 고모 씨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를 낸 서 씨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급발진해서 사고가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어젯밤 경부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하던 고속도로 순찰차를 화물차가 들이받았습니다. 안전 순찰대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대원은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던 용역업체 소속 파견 노동자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순찰차 뒷부분이 처참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바닥엔 깨진 유리 파편들이 널려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 부근에서 50살 정모 씨가 몰던 화물차가 도로공사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안전순찰대원 44살 이모 씨가 숨지고 47살 이모 씨가 다쳤습니다. 이들은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이곳 고속도로 다리 이음새 공사로 차가 막히자 공사 차량 뒤편에 순찰차를 대놓고 안전조치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가 저는 먼저 조수석에 타고 그쪽으로 앞으로 돌아가서 운전석으로 타려다가 전국 고속도로에는 875명의 안전순찰대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98%가 외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최근 도로공사 측이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말에 이 씨도 기대가 컸다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정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내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째 되는 날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전 이른바 논두렁식의 의혹을 언론에 흘려서 망신을 주려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한 공작은 서거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야당 의원 측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2011년 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보좌관의 컴퓨터를 해킹해 노건호 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입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만들어진 일명 포청천팀이 악성 코드를 심은 뒤 건호 씨의 메일 내용을 파악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겁니다. 국정원이 파악해 검찰에 넘긴 자료엔 건호 씨 메일 해킹 정황을 포함해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사찰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포청천팀이 권양숙 여사가 중국에 있는 건호 씨를 방문했을 때 미행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해킹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승현 당시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은 같은 시기에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캐는데 공작금 9천만 원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보통 재판이라고 하면 판사 3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죠. 이렇게 3명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앞으로 모든 1심 재판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 다시 말해 판사 1명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부 시작됩니다.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김선미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모든 1심 재판을 단독 판사 1명에게 맡기는 이른바 1심 단독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를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근 내부망에 이 같은 안을 올렸습니다. 내년 2월 인사 때 민사재판부터 이 같은 방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민사사건은 따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내부 규칙만 손봐도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중대한 사건의 경우 부장과 배석 구분이 없는 판사 3명의 대등한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1심 단독화가 시행되면 재판의 질이 대체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인당 수백 건의 사건을 맡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찍어내듯 납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재판 당사자의 말을 자세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 수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판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배당받을 수 있어서 충분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사 한 명의 독단이 재판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독 판사는 신속한 재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부보다는 신중하지 못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을 단독 판사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험의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중국의 산화 제한이 올해 안에 끝날 거란 소식입니다.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질 거란 전망도 눈길을 끕니다. 인구 대국인 중국이 노동 인구가 줄어들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중국이 올해 안에 산화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기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이 관련 연구를 의뢰했고 빠르면 올 4분기 안에 폐기가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979년 덩샤오핑이 1가구 1자녀제를 도입하면서 부모들은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서방 세계는 인권 침해라며 비판해왔습니다. 호적에 오르지 못한 아이는 1,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을 뜻하는 이른바 검은 아이, 헤이하이츠도 사회 문제입니다. 성비 불균형도 심해져 중국 여성 100명당 남성은 106명으로 세계 평균인 102명과 차이가 큽니다. 중국 세계화 싱크탱크는 가임기 여성 수와 출산 의지 감소로 신생아 수가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화 제한을 풀어도 신생아는 늘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6명,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3.5% 줄어든 1,720만 명입니다. 2015년 두 자녀 정책으로 완화한 것도 노동 인구가 줄기 시작한 탓입니다. 고령화 속도는 가팔라 2010년 13%였던 60세 이상 인구가 2030년 약 25%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중국의 인구 문제가 2035년까지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려는 시진핑 주석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사학 스캔들에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베의 거짓말이 드러난 겁니다. 그동안 친구 대학의 수의학부를 신설하는 특혜 내용을 1년 전에 알았다고 해왔는데 3년 전에 이미 알고 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대학의 소재지인 에히메현이 공개한 문서는 지금까지 것들보다 강력합니다. 2015년 2월 아베 총리가 친구인 각계학원 이사장과 만나 수의학부 신설 계획을 논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아베 총리가 계획을 듣고 새로운 수의학부 신설 생각은 좋다라고 칭찬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수의학부 신설은 허가가 나기 직전인 2017년 1월에 알았다고 해왔던 그간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겁니다. 아베 총리는 만남을 부정하면서도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加計幸太郎理事長と会ったことはございません。念のために昨日官邸の記録を調べ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が確認できませんでした。 야당은 총리의 거짓말은 내각 총사퇴에 해당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여당의 위기감은 더 짙어졌습니다. 지지율이 30% 수준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거짓말이 확인될 경우 정권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남북한의 모든 절에서 같은 발언문이 낭독됐습니다. 남과 북이 3년 만에 함께 만든 발언문으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깎아머리가 어색해 한번 만져봅니다. 장삼을 펄럭이며 깜찍한 율동을 선보이는 동자승. 표정은 그저 천진난만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가족의 행복을 비는 글귀를 종이에 적어 매달고 두 손을 모읍니다.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며 번뇌를 씻어내고
저마다의 소원을 써붙인 연등도 하늘 높이 달았습니다. 올해 봉축 법요식의 화두는 평화였습니다. 특히 남과 북의 사찰에선 공동 발언문을 동시에 낭독하며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이르는 곳마다 평화와 통일의 법음이 높이 울리게 하겠습니다. 신도 만여 명이 참석한 조계사 법요식에는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해고 노동자, 성소수자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가도 함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자 1등, 즉 가난한 사람이 등불 하나를 밝히는 마음으로 축원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불자들은 부처님 자비의 등불이 온누리에 비추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육체 노동자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버스기사로 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전국 버스 운송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A씨가 60세까지만 노동 능력이 있다고 보고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2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균 수명이 늘고 기초연금 수급 시기도 65세로 올라간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cm 길이의 가정용 칼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아파트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주민은 칼을 보고 위를 올려다보니 누군가 창문을 닫는 걸 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칼에서 확보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의뢰했으며 필요할 경우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DNA 분석 결과를 일일이 비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청와대를 폭파시키겠다고 경찰에 전화한 뒤 트럭을 타고 청와대 춘추관 앞 도로를 역주행하던 54살 김모 씨를 경찰에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폭발물을 소지하진 않아서 실제로 청와대를 폭파할 의도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이 무단이탈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김모 전 중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중사는 지난 1월 4일 같은 부대 22살 김모 병장에게 전화해서 밤을 넘어 나오라고 한 뒤 함께 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넘어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김 전 중사는 지난 3월 전역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고 김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지금은 전역한 상태입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죠. 오늘 프로야구는 야구 몰라요란 말도 어울렸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불운이 반전이 됐는데 특히 한화가 그랬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한화 이용규의 번트는 파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아웃을 선언합니다. 번트 직후 던진 방망이에 공이 닿아 수비 방해가 선언된 겁니다. 이용규는 이후 수비에선 최진행에게 발을 밟혀 한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운이 나빴던 한화에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6대7로 뒤져 패색이 짙었던 9회 말 투아웃, 호잉의 동점 홈런이 터졌습니다. 연장 11회 말엔 정근우의 번트 때 두산 김정후의 송구가 빠지면서 이용규가 3루까지 달렸고 결국 송광민의 끝내기 안타가 터졌습니다. 한화는 야구에서 가장 재미있다는 8대7 케네디 스코어로 두산을 따돌리고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LG 최은성의 외야 깊은 타구를 NC 외야수들이 부딪히면서 빠뜨립니다. 최은성은 홈까지 파고들었지만 아웃, 비디오 판도까지 썼지만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라운드 홈런이 사라져버린 최은성은 다음 타석에서 기어코 안타로 출루해 역전승의 쐐기를 박는 점수를 올렸습니다. 손주희는 주루 도중 타구에 맞아 아웃되는 불운을 겪었지만 승부를 뒤집는 삼성의 역전쇼 덕분에 마지막엔 웃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최근 도심 주변에 있는 골프장들이 규모를 확장하는 일이 많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안전사고나 환경 오염을 걱정합니다. 수시로 날아오는 골프공에
야간 조명으로 인한 고충도 토로합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골프장 바로 옆에 주택가가 있습니다. 수시로 날아오는 골프공 때문에 골프장 측에서 주민들에게 보호 모자를 사줄 정도입니다.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도 하나 사달라 그래서 2개 사줬다고. 실제 날아온 골프공에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발주하다가 공이 날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기부서 하고 있었지. 부러졌으니까요. 여기도 맞아가지고 얘가. 주민들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잔디를 가꾸기 위해 사용된 농약에 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건이 들어갔는데 그날 검침이 된 거예요. 농약 친 물건을 가지고 시장으로 들어가면 입고도 안 되고 벌금도 나오고. 골프장과 접한 밭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골프장에 7, 8, 9홀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쓴 농약이 흘러내려 농산물에 팔로가 막힌 농민들이 대부분의 밭을 비닐하우스로 바꿨습니다. 야간 조명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모든 송자물이 열매 안 맺죠. 빛을 쐬면 자야지 송자물도. 나방이 뭐 다 모인다고. 고양시에 나방. 빛 따라 날라 들어오면. 골프장이 마을 바로 앞까지 확장할 계획을 내놓자 집집마다 이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니까 아닌데 여기까지 들은 데는 와서 제기는 저기까지 재고 갔어요. 그 전에. 경기 서부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고양정수장과 가까운 사실이 알려지며 마을 외지 사람들까지 가세했습니다. 고양시민 전체가 먹는 물인데 설마 이게 통과가 되겠어? 좀 약간 믿음 구석도 있었어요. 제 뒤에 보이는 산을 밀어내고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곳 정수장까지 가장 가까운 곳의 직선거리는 294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이 이곳 정수장까지 날아올까 봐 주민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골프장 측은 지금은 예전 수준으로 농약을 뿌리지 않고 사업인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물망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와 골프장이 있는 경기의 한 마을입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은 9홀 골프장입니다. 이를 18홀 골프장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산 뒤쪽 전체를 확장 공사 중입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확장이 안 된 지금도 피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유리에 2개, 3개? 유리에 맞으면 유리 깨지고 본네트는 찌그러지는 정도. 골프장이 확장되면 사고도 더 잦아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특층들은 이제 들어가니까는 문을 닫으라고, 창문 같은 거 닫으라고 방송을 한다고. 요번에는 못 들었는데 약을 치더라고요. 실제 일부 골프장들은 안전 펜스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들은 물론 인근 도로를 달리는 운전자의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부터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맹독성 농약을 쓸 경우가 벌금이 1,000만 원 이하예요. 병충해가 너무나 심해서 친환경 농약으로 안 될 때는 그냥 농약을 쓸 수도 있다. 스크린 골프 인구가 늘면서 골프는 점점 대중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과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아침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여는 것이다. 셀트리온, 마침내 바이오의 시대를 열다. 시대가 바뀌면 리더도 바뀐다. 셀트리온.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866년에 병인 양요를 겪은 흥선대원군은 서양 총의 위력을 실감했습니다. 그는 총을 막을 수 있는 갑옷의 개발을 명했고 3배면을 12겹 이상 겹치면 총탄에 뚫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스미소니안 박물관에도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는 바로 조선에서 만든 면제 배갑. 3배면을 13겹 혹은 30겹을 겹쳐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 신형 방탄조끼가 실전에 투입된 것은 신미양요 때인 1871년. 그러나 결과는 민망했습니다. 유행이 총알은 막아냈지만 너무 두꺼워서 움직임이 둔했고 또 당연히 너무 더웠습니다. 신형 대포의 파편을 맞을 경우에는 쉽게 불이 붙기도 했다는군요. 조선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방탄조끼는 결국 실패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소년들의 이름 역시 짐작대로였습니다.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들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장명. 그들은 과연 이름다웠습니다. 천편일률적이지 않은 접근 방식과 젊은 세대의 고민을 담아낸 음악은 이름처럼 방탄에 성공하면서 한국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빌보드 톱 소셜 아티스트에 선정됐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팬클럽은 공항에서의 지나친 팬덤 문화를 자제하자는 질서 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고 하니 노래로 인해서 형성된 보이그룹과 팬들의 방탄은 앞으로도 성공적으로 진행되리란 이해감이 드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들만의 방탄의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청년 두 아들의 학교 생활은 물론 한 가정이 절박한 위기로 여러분이 동료 국회의원을 사랑했던 심정으로 이심 전심 동료의식이 한데로 뭉쳐서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습니다. 물론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고는 하지만 두고 보겠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면서 강원랜드 부정 채용을 강요했다는 그의 보좌관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자금 75억 원을 빼돌려서 이 중에 수십억 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 앞에 처진 그 두꺼운 방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세계 최초의 방탄복 면제 배갑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던 이유는 시류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총알만 막아내면 된다는 생각이 가져왔던 한순간의 무너짐이었죠. 반대로 대형 기획사의 지원 하나 없었던 방탄소년단이 성공한 이유는 세상을 읽어내며 함께 호흡하고자 했기 때문. 그렇다면 지금 방탄의 장막을 굳게 두른 국회는 세상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고 있는가? 방탄의원단이 방탄소년단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뉴스룸 1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JTBC의 특별 제2후사인 CNN 특파원이 원산에 도착한 직후의 현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원산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해 북한이 전쟁 불사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포사격을 진행한 바로 그것이죠. 한미 정상이 북미 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워싱턴에서 머리를 맞댄 오늘 북한은 세계 언론의 핵 프로그램의 핵심지인 풍계리에 빗장을 푼 첫날이 되는 셈입니다. 취재진을 맞이한 원산공항은 북한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항공편이 뜨고내린 흔적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신 취재진은 기차와 차량으로 15시간을 더 달려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CNN의 윌 리플리 특파원이 JTBC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리포트를 보내왔습니다. Yes, Mr. Son, we have arrived here in the North Korean coastal city of Wonsan. It's on North Korea's east coast. I was last here just under a year ago at a time that North Korea was launching a lot of missiles from this city. They were also conducting live fire artillery drills along the beach, which is hidden by the trees just behind me. Now, behind those trees, they're building a large tourist resort. They have remodeled the airport. We flew into essentially what is a brand new airport here in Wonsan, even though we were the only flight of the day. And what this says to me is that
that North Korea is building up this city in anticipation of opening up to visitors from South Korea, to visitors perhaps from the United States, all over the world, along with a small group of international journalists to witness what North Korea says is their crucial first step towards denuclearization, the destruction of the nuclear test site at Punggye-ri. We'll be traveling from here in Wonsan 11 hours by train, 4 hours by car, and then it's an hour hike to get to this site in a remote mountainous area. We don't believe that foreign press has ever been allowed there before. The North Koreans say they're going to be very transparent here and show us the destruction of the site, but obviously there's already been some controversy. South Korean journalists not a part of this trip. A lot of news agencies were not able to get on. We're told that there just really aren't enough spaces, enough seats for everybody to see this. So we will do our very best to be the eyes and ears, and we'll let all of you know exactly what we see here in North Korea as we see it. Mr. Son? 예, 윌 리플리 특파원이 원산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 당국은 남측의 기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풍계리 상황 등을 현재 지금 이렇게 나가 있는 CNN 윌 리플리 특파원을 통해서 수시로 뉴스룸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임 있는 방사능 안전 정책 마련하라. 정부는 대진 침대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마련하라. 네, 라돈 침대 사태가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800명 넘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팩트체크팀은 라돈 관리 기준이 어떤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라돈을 좀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얼마나 독한 물질인가요? 네, 흡연에 이어서 폐암 발병의 두 번째 원인입니다. 네. 환자의 3에서 14%가 라돈으로 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라돈으로 사망한 사람이 1년에 2만 1,000명입니다. 17,400명인 음주운전보다 많습니다. 네, 이렇게 위험한 물질이면 정부가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007년부터 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위험성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입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70년부터 90년대까지 걸쳐서 관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뭐 기준이 미흡하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라돈은 토양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인데 이게 실내로 침투가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환기가 잘 되면 위험하지 않지만 공기가 안 통해서 쌓이면 폐로 들어가서 암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WHO는 실내 공기 중에 라돈이 100베크렐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기준은 200. 이마저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 일반 주택은 기준이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선 148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WHO가 우리보다 2배 더 엄격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엄격한 겁니다. 네. 독일은 100, 미국은 148입니다. 스웨덴은 200인데 이건 우리처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리고 영국은 우리와 같은 200입니다. 148 정도의 라돈에 매일 노출이 되면 하루에 8개비의 담배를 평생 피우는 것과 같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48이면 즉시 집을 수리하라는 정부의 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제 선진국에서는 지금 라돈이 폐암의 원인이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 끝난 얘기예요, 90년대. 그래서 요새 나오는 논문 보면은 라돈이 특히 이제 라돈 자손 핵종이 피 속으로 녹아 들어가거든요. 너무 작아서 얘네들이 혈액암을 일으키고 뇌암, 또 피부암의 원인이라고 이제 추가적인 그 위험성 얘기를 하죠. 네, 실내 공기의 질은 건축자재에 라돈이 들어가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준이 없습니다. 2014년에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논란이 된 건 침대 매트리스였잖아요. 이런 개별 제품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습니까? 네, 아이들이 입에 물거나 빨 수 있는 장난감 혹은 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은 라돈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다른 가공 제품은 1mS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건 국제 기준과 우리는 같습니다. 참고로 베크렐은
물질이 뿜어내는 방사능을, 이 밀리시버트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가리키는 단위입니다. 네. 이번에 대진 침대에서 나온 라돈은 최대 9.7 밀리시버트였습니다. 1 밀리시버트가 1000분의 1의 사망률이라고 하면 9.7은 100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국제 기준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기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7년에 정부가 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예산이 깎였습니다. 이듬해 4대강 사업으로 대폭 삭감이 됐다고 당시 참여자는 말했습니다. 네. 눈에 드러나는 정책 때문에 눈에 드러나지 않는 안전 문제가 밀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담당 부처도 제각각입니다. 실내 공기에 대해서는 환경부, 건축자재는 국토부, 가공제품은 원자력 안전위, 그리고 화장품 같은 품목은 식약처가 담당을 합니다. 미국은 2011년 연방 라돈 실행 계획을 만들었고 2015년에 국가 라돈 실행 계획으로 확대해서 연방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중보건국이, 또 독일은 연방 방사선 방호청이 일원화돼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만큼 라돈은 치명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박성태 기자와 함께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열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순서가 중요하다로 잡았습니다. 흔히 군대에서 줄 잘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뭐 비슷한 얘기로 느껴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약간 운도 작용을 하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 여론의 지탄이 많았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일부도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하면서 비판이 거셌고 당 내부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스스로 민주당도 좀 잘못을 했다. 부결에 너무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사과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왜 그 체포동의안 내용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그거 아마 보신 분들이라면 어제 그 결과가 좀 더 참담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가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오늘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이 아닌 기명투표로 바꾸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름을 밝히고 하면 물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기가 더 어렵지 않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여론이 명확할 때 정치인으로서 여론에 맞설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본론 얘기 안 한 거죠? 예. 순서가 중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강원랜드 취업 청탁과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23일께에 국회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며칠 안 남았군요. 예, 내일이고요. 내일이네요. 그렇습니다. 24일과 28일에 현재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24일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예정대로 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역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부결로 지탄을 받은 민주당에서는 이번은 꼭 가결시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는데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온다면 저희 당은 전 의원이 참석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더 먼저 왔거나 또는 어제 본회의에서 같이 붙여졌다면 부결됐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지켜봐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권성동 의원 때문에 외압이 있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 상황이 또 아무튼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위치도 중요하다로 잡았습니다. 이번엔 위치입니까? 오늘 중요한 게 많은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포지션 선정의 중요성인데요. 뭔가요, 이거는? 어제 바른미래당의 중앙선대위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여론들이 조작됐다라고 좀 길게 주장을 하고 있는 중에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지방선거 후보들로 추정이 되는데 같이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서 보면 바로 우측에 한 후보가 바로 안철수 후보 옆으로 나와서 사진을 찍으려고 보이는데요. 이른바 이제 인증샷인데요. 앞에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랑 바로 옆에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여러 후보들이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맡았었고요. 그러자 원래 바로 우측에 있던 후보가 좀 불편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가 뒤에 다시 자리를 좀 찾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후보도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좀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사진을 찍어달라 이런 표정으로 보이고요. 손 모양을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기호 3번을 나타내려고 손 모양을 준비하려다가 익숙치 않아서 좀 연습을 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 예. 아무튼 예. 저 손 모양은 수화로 영어로 I love you의 수화 모습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사실 저 손 모양이 기호 3번의 선거운동 손 모양은 아닙니다. 예. 오늘 공개된 바른미래당의 그 율동 영상을 보면 손 모양은 엄지와 검지를 접는 OK 사인 모습으로 기호 3번을 표시를 하고요. 예. 아, 예,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공식 회의에서도 OK 사인 모습에 기호 3번 표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전에도 보면은 바른미래당 공식 회의에서 저렇게 기호 3번을 나타냈었고요.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는 기호 3번이었는데 예. 당시에도 OK 사인으로 기호 3번을 나타냈었습니다. 예. 앞서 옆에 있었던 후보가 왜 3번을 저런 손 모양으로 하려고 했는지는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예. 어쨌든 저렇게 인증샷을 찍으려고 여러 지방선거 후보들이 옆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안철수 후보는 최근에 여론조사가 조작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응답률 1%로 남은 거는 뭐냐? 결국은 양극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3등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론조사 조작 아니면 뭡니까? 예. 안 후보는 체감 여론도 좀 다르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행사장에 갔을 때 본인에게는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자고 했지만 박원순 후보에게는 잡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박 후보가 훌쩍 지나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응답률이 1%라는 건 무슨 주장이죠? 우선 지난 주말께 1%의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요. 예. 응답률? 그렇습니다. 응답률이 1%인 조사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인지는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것도 다 구체적으로 일단 근거를 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상식적으로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보통 ARS를 했을 때는 4, 5% 정도로 또는 3에서 5% 낮긴 합니다. 그런데 1% 조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목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예. 자, 마지막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사실은 육촌이다로 잡았습니다. 아, 이건 알겠습니다. 예. 어저께 뭐 김정은, 김여정 얘기까지 했던 그 누구더라? 예, 그렇습니다. 예. 도경자 씨. 목사 얘기인데요. 예. 어제 대한민국당의 한 시의원 출마 예정자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친여동생이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김여정의 관계까지 비유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제 연락이 안 됐었는데 오늘 연락이 됐습니다. 누구하고요? 저하고도 연락이 됐고요. 아, 그래요? 예. 상당히 정신적 충격을 받은 듯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에 대해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까? 어제 많이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본인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져서 좀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육촌 동생이라고 밝혔고요. 도 장관의 할아버지와 본인의 할아버지가 형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도 장관을 많이 봐서 그냥 오빠 하고 지냈기 때문에 본인 입에서 그냥 오빠라고 얘기가 나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아서 어제 이슈가 되면서 지방선거 출마도 포기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도 장관 측에 선거에 안 나온대요? 현재 상황은 출마를 접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도 장관 측의 육촌 동생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왕래가 거의 없어서 도경자 씨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육촌쯤에 경자 돌림이 있는 것으로는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고 말해서 실제 육촌 동생일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왕이 없었던 모양이군요. 예, 사실 뭐 육촌이면 이웃 사촌보다 멀 수도 있어서 대왕은 물론 많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밤에 시작된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황사 영향권에 들면서 모레까지 공기가 탁합니다. 비가 오는데도 지금 수도권 지역이 이렇게 공기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사 때문에 그런 모양이죠.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